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다가 조절 안 되는 그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압도되는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존감이 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 조절감이잖아요. 감정 조절하는 게 억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가 인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연을 적으실 때부터 이미 그 사연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런 나를 누군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조차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쭉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도 역시 나도 나를 이해해보고 싶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걸까? 이런 성격으로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걸까?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자기 감정은 100% 타당하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수용해라.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사연 주신 분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달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되냐?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정말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내 성격을 그대로 수용해도 되냐, 인정해도 되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상담할 때도 디테일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 다른 건데, 내가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 이걸 내가 못 받아주겠는 그거, 그래서 위축되고 관계를 피하고 나를 숨기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회피성과 관련된 성격으로도 굳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건 결과고, 그 이면에 나 자신을 내가 못 받아주겠는, 내가 너무 싫은 그게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감정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본인의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섬세한 분이시고,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섬세한 감각과 감정을 타고나셨을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은 내가 의지할 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동생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또 상처받는 그런 방식이지만, 부모님은 나의 이런 면, 삐진다라고 표현하신 이런 면을 너무너무 싫어한 느낌을 많이 받은 거고, 그게 그냥 싫어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쉽게 말하면 망신을 준 거죠. 그러면 더 상처받고, 친척들 앞에서도 그랬고, 친구 앞에서, 친구 엄마 앞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면, 섬세한 분은 당연히 삐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심하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뭔가가 열등한 것처럼 인식되는 뉘앙스가 있지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대범한 사람은 훌륭한 거냐?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무디인 사람이 대범하다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코가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보통은 사연을 다룰 때 여쭤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쓰셨죠. 관계가 어땠는지, 깊이 있는 관계를 소수로 맺다가 또 이제 상처받아서 끊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동생하고 더 친밀한 관계 유대감을 자꾸 맺으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흔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대인관계를 내가 끊다 보면 결국엔 가족만 남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부모님보다는 동생하고 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역시 또 동생하고도 끊게 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고, 1년 정도. 그러다가 또 다시 노력을 하게 되고, 계속 그 반복인 거죠. 근데 아마도 동생은 사연만 봐도 본인하고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히는 거고, 대화할 때 카톡 보는 것도 하나의 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틀린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굳어진 거죠. 사연에도 나왔죠, 처음부터. 예전에는 이게 다 남 탓하다가 점점 화살이 나로 돌아온 거죠. 내가 이상한가 하고. 오히려 마음은 남 탓하고 끝내는 게 조금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탓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탓하면 내가 바뀌면 되는데 바뀔 자신이 없거든요.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아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계발서 보면서 더 힘든 경험을 하셨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 보면 너무 짜증난다.
다 아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데. 그쵸.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계발서가 독이 된다고. 왜냐면은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어쨌든 자기계발, 뭐 동기부여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자기 검열을 하게 하거든요. 이 기준을 높게 잡게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검열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채찍질해서 뭔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지만 무딘 분들한테는 그게 통해요. 근데 섬세한 분들한테는 독이 돼요.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식으로 자녀를 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죠. 아연님이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람은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고요. 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팁은 모든 걸 다 한 후에 제일 끝에 해야지 효과적이고, 사실 모든 걸 다 하면 팁을 안 해도 이미 자연스럽게 되고, 자기 검열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있게 나아가는, 뭐 내 기준치를 낮추고 기준을 낮추고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부터 내가 나를 검열하는 게 시작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연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내가 삐지는 것 자체는 감정이 크고 섬세하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뭐냐면은, 삐지는 감정을 내가 인식하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그 감정에 내가 압도되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요. 삐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삐지는 감정에 내가 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현하셨듯이 멈추는 거예요. 감정에 압도되면 생각이 멈추고 당황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멈춰요. 그러다 보면은 더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행동적인 반응을 내가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서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이렇게 외우고 스킬을 익혀서 될 게 아니라 그때 내 감정에 내가 압도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내가 압도되는 이유는 그런 감정을 내가 처리하는 법을 익히지 못해서고, 항상 핵심은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심플할 수 없어요. 내가 삐지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삐지는 나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는 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삐지는 내 감정을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삐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커져요. 제가 많이 영상에서 다뤘지만 사회 불안도 마찬가지고 회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색하다, 초면에서 어색하다, 부끄럽다, 뭔가 떨린다, 얼굴 빨개진다, 떤다,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떨린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감정은 내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억누르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압도당해요. 얼음이 되죠. 김미라님 말씀처럼. 감정 자체보단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의지가 안 되는 분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동생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잘해주게 된다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의지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물론 이 삐짐에 대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전반적으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엄청 화를 냈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하셨지만 디테일이 있으실 거거든요. 조금 더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으실 수 있는 분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짧게 쓰신다는 거는 물론 이유가 있으신 거 알아요.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죠. 생각하기조차.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령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엄마는 엄마 힘든 얘기를 돌렸다. 내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었다.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었다. 내가 이제 힘들어서,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엄마 힘든 얘기로 돌렸다. 그러니까 나는 내 편을 들어주는 느낌을 못 받죠.
그리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없으셨고. 아마 본인도 이제 크면서 느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패턴이 되고 원래 그런 줄 아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모님이 어떤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또는 뭐 바람직한 양육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맞는 건 줄 알고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패턴이 됩니다. 근데 조금씩 크면서 친구들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책을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죠. 생각도 복잡해지고 감정도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고. 왜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행동 패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뭐 삐짐이라는 거 또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감추고 가리다 보니까 내가 위축돼서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자꾸 나를 숨기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이 패턴이라는 게 머리로 생각해서 그걸 잘 분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 감정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인 거예요. 김성원 님도 이제 생각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빠한테 구타를 자꾸 당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를 안 믿는 거죠. 거짓말한다. 너가 싸가지 없어서 그런 거다. 맞을만한 짓을 했겠지 라고 편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회피를 했다. 30이 넘었는데도 엄마는 내가 허언증이 있다면서 친척들한테 얘기를 한다. 하하 하셨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은 엄마가 나를 안 믿고 편 안 드는 느낌이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제 소잉님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뒤를 몰래 따라와서 머리를 잡아챘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별 반응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꺼내보니까 엄마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넘어가라 라고 했다.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의 부연 설명이죠. 내가 내 편이 안 되는 느낌. 내가 힘든 경험 당했는데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본인은 어땠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때 어땠는지.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 느낌, 감정.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넘어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 그때 내가 당황스러웠고 반응을 못했고 그랬는데 그때 내 감정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청소년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 내가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는 거 마냥 여겨지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엄마의 반응에 대한 본인 감정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서 그때 친구가 몰래 따라와서 머리 잡아챘을 때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반응을 못했었는데 나중에라도 그때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은 어떠셨는지 엄마의 반응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친구가 나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나의 감정. 소잉님이 이제 시간 지나서는 그 친구 다시 보면 똑같이 머리를 잡아채버리고 싶었다.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는. 근데 그 순간에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겨우 말을 꺼내면 그게 뭐가 힘드냐.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주 차갑고 무섭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힘든 얘기를 모두 나한테 쏟아부었다. 내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를 자기 맘대로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쓴만티를 당해서 말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흔합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경험과 관련된 그게 성추행이든 아니면 그냥 뭐 자위든 어쨌든 관련된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표현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민 반응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피나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든 내가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속에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젠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수용받지 못한 경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수용받는 경험을 또 꽤 오래 해야지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떳떳해지고 그러면 내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패턴화가 돼요. 그러면 감정에 압도되지가 않아요.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 조절하는 게 억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가 인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삐지는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거를 하지 않고 뭔가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식으로 억압받았으니까 공개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제 힘들죠. 삐진다는 건 엄청 부끄러운 거구나. 수치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그게 핵심이 돼서 회피라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이미 회피성 성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도 회피성 성격 관련된 강의들 안 보셨으면 혹시 보시고요. 수용받는 경험을 친구나 가족한테 받아도 도움이 되는데 가족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었으면 예전부터 했겠죠. 근데 가족 안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경우에는 내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거나 그때 그 시절이 뭐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그냥 무던하고 무난한 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를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 키우기에만 집중을 하시기가 쉽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사실 쉽진 않거든요. 섬세하게 공감하는 게. 그만큼 노력이 드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겠죠. 또는 여유가 있었다 쳐도 이 삐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부모님 스스로가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할 만한 그 이유가 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사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림자라고 제가 또 예전에 강의 때 설명드린 건데, 삐짐이라는 영역이 부모 안에 그림자로 잡혀 있을 때 그런 자식을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본인 감정이 또 그 안에 자꾸 대입이 돼서. 근데 방식이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은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그냥 그렇게 하게 돼요, 부모는. 그게 제일 손쉬워 보이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훈육할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유발해서 그걸 뭔가 바꿔주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엄청나게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동 반사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약점을 공격하게 돼요. 그걸 좀 바꿔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바꿔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해줘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용어로는 이제 수인적인 환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경을 비수인적인 환경이라고 하고, 수인적인 환경, 받아주는 환경,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게 돼야지 자기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점점 자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뭐 목마르다 하면은 목이 마른가 보다 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말라 하는데 좀 전에 물을 만약에 줬어요. 그러면은 너는 목 안 말라, 좀 전에 물 마셨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안 마르고는 내가 느끼는 건데 조금 전에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너는 목이 마르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리고 보통 아이가 울면은 뭐 울보지 좀 그만해, 울지마, 뭐 왜 이렇게 자꾸 질질 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선은 얘가 왜 우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 관련된 감정을 들어주고 달래보려고 먼저 할 건데, 그걸 안 하고 일단은 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나중에도 점점 크면서 계속 이게 이어져요. 공부도 그럴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고, 나는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부모는 너가 뭘 열심히 했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마찬가지죠. 감정이 내가 가지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데 그거를 남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험하는 게 이제 비수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너 입장에선 그랬구나, 이게 수인적인 거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수인적인 받아주는 환경이 돼야지 감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돼야지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내가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적당하게.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겨도 그 감정과 관련된 과도하게 이제 폭발되는, 그것에 또 압도되는, 그래서 내가 또 위축되는 이 악순환이 생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인적인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나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있는 건데 남이 느끼는 것과 이 괴리감을 자꾸 경험해요.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쌓이고, 그러다가 터지고, 그러면은 관계가 오히려 끝나죠. 그게 내가 폭발을 해서 터지든 아니면 극단적으로 회피 수단으로 그냥 절교를 해서 터지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 감정은 내 입장에서는 100% 타당한 거다. 본인이 삐졌으면 삐진 거예요. 내 감정은 삐진 감정이 맞는 거예요. 왜 삐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다가 조절 안 되는 그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압도되는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존감이 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존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 조절감이잖아요. 내가 감정을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구나. 굳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압도되고 친구관계, 대인관계에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스스로 또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를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일이든 연애든. 그래서 제3자가 오히려 내 감정을 수인적인 환경으로 받아주기 쉬운 거고, 상담은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알려주고 강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런저런 강의를 하지만 실제 개인 상담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성공적인 상담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전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감정을 느껴도 안전한 거구나. 삐짐을 느껴도 안전한 거구나. 상담이 지속되다 보면 또 상담가한테 삐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감정 역시도 표현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는 그 감정 역시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을 느껴도 괜찮구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삐진 감정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그게 나한테는 더 상처가 됐었는데, 삐진 감정을 표현해도 그거를 이해해주는 경험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담가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이란 세팅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사고 유튜브를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책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그냥 그 돈 다 모아서 상담 꾸준히 받으세요. 그 시간, 그 돈. 그게 가장 시간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경험을 해야 돼서, 내 감정을 수용받는 그 경험. 그래야지 내 감정을 내가 거부했던 그 패턴이 내 감정을 내가 수용하는 그 패턴으로 점점 바뀌기 때문에, 그래야지 선순환이 돼요. 항상 우려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또 기승전 부모 탓처럼 여겨지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아쉬움은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부모도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또 부모도 있거든요. 이 부모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머리로 다 알아도 막상 그 앞에선 그렇게 안 되고, 비수인적인 환경으로 양육을 하게 되기가 정말 쉬워요. 나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던 이유도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이유도 있고, 딴 거 이것저것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정보에 과한 것도 있고, 사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수인적인 환경을 계속 주는 거.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강의 드리는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상담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은데, 상담 선생님이 나랑 성향이 조금 다르셔서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드는 거 이해되거든요. 근데 상담 선생님의 성향은 안 중요해요. 성향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향이 맞는다는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쉽게 말해서 쿵짝이 잘 맞으면 감정이 너무 몰입되고, 수인하기보다는 막 그 감정에 압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성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성향이 맞더라도 그 성향을 철저히 숨기고 중도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담인 거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해주면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친구든 주변 누구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